네, 먼저 북한 문제, 국제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신한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자, 역시 관심은 김정은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성명을 내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들의 말싸움이 지금 전입가경이라고 할까요? 지금 말싸움, 말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국제 정치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정치학을 공부했지만요. 네. 어떻습니까? 국제 정치에서 뭐 되게 국제 관계에서는 그 법이 적용 안 되다 보니까 네. 힘이 곧 정이다 해서 그 힘을 키워서 현실주의 이론도 있고 네. 그 국제 기구를 통해서 협력하고 다자 체제로 해서 그 자유주의 협력하는 이론도 있지만 네. 이건 뭐 어떤 이론으로 가도 설명될 수 없는데 되게 그 전쟁 연구학자들의 그 연구를 보면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스토이 신저라는 사람이 그 주요 전쟁을 분석해가지고 낸 책에 보면은 전쟁은 왜 발생하는가에 보면 가장 큰 원인을 네. 지도자 개인의 성격을 들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스탈린, 히틀러 이런 사람들, 김일성.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에서 아무도 통제할 수 있는 김정은이가 감정 싸움까지로 이렇게 치닫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이, 특히 김정은의 결정이 곧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지경에까지 가니까 뭐 이를테면 지금 둘이 마주 달리는 자동차인데 김정은이가 나 핸들 뽑았다 이거죠. 비키려면 네가 비켜라 이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너만 핸들 뽑았어? 나도 핸들 뽑았어. 부딪히려면 부딪혀보자. 네. 뭐 이러니까 조금 시간이 가면 그대로 가면 누가 중지하거나 뭐 가운데 멈추거나 이렇게 안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정엽 위원님,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굉장히 그것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무슨 정말 미친 매드맨의 그런 뭐 소리라고 보는 건지 어찌 어떤 상당히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미국의 반응은요? 미국 그러니까 김정은과 김정은과 이제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 이성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이번 사태에 특히 그리고 김정은이 본인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 뭐 감정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 증가했다고 느꼈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북한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될 것에 대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제재 등으로 인해서 북한 평양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과 한국, 그다음에 일본 주변국들과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김정은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주민들의 동요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든 상황이 미국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렇게 강한 성명을 직접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사실 우리에겐 좀 생소한 타이틀입니다. 직함인데 굳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면은 그 한자 그대로 이제 그 해석을 해보면 나라 국자의 이제 업무를 본다. 그 나라의 업무를 보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 이제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국가 통치를 했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경제가 워낙 어려웠으니까 일단 총폭탄 정신으로 이 군대를 가지고 이제 국가를 통치한다. 뭐 그런 이념이었는데 지금 이제 국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북한은 그 당 중심의 그런 국가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긴 또 이제 당을 넘어서 당, 군, 뭐 내각 모든 것을 통과하는 국가 전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나는 당뿐만 아니고 또는 이 군대뿐만 아니고 국방뿐만 아니고 이 민생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자기 아버지가 국방위원장이었으니까 그걸 또 차별화하기 위해서 만든 직책인데 그런 차원에서 국가 최고 통수기관의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즉 국가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그만큼 무게감이 실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무위원장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김정은 자체가 북한에서는 거의 신적으로 지금 수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이 지금 뭐 교실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신이 교실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신이 이제 어떤 강경 대응 정치를 내릴지가 문제인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죠. 북한 외무상이 뉴욕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어떤 조치가 되겠는지는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역대급 수소탄 지상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자, 역대급 수소폭탄 실험. 그런데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대급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희들도 쓰던 세대가 아니고 요즘 젊은 세대들 쓰는 표현인데, 리용호 이 외무상이 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저 표현을 통상적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리용호 저 외무상이 남한 방송을 너무 열심히 보다 보니 배운 것이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억대급을 역대급으로 잘못 말한 건지 알았어요. 네. 그렇지 않았더니 요즘에 그 젊은이들 신조어를 해요. 인터넷에 떠드는. 모르셨습니까? 예, 뭐 미모라든지 뭐 어떤 탤런트가 뭐 뛰어나온 뭐 역대급 미모다. 네. 뭐 또 뭐 역대급 무슨 선수다 그랬는데, 아마 그 우리나라 방송을 좀 봤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인터넷을 많이 접했는지, 그 하태경 의원은 뭐 거기다가 뭐 페이스북에 올리기를 뭐 이용호가 이제 들어와서 좀 문책을 받을 거다. 남쪽을 걸 다 보고 남쪽을 흉내냈으니 그랬는데, 제가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쪽이 좀 저 말을 알아듣고 좀 겁 좀 먹어라. 네, 해주기 위해서 특히 신세대 이 청년들, 저 사람들이 겁주기 위해서 알기 쉬운 말로 빨리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 역대급이란 말은 우리 예능풀에서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예능풀에 보면 우리 작가들이 자막 많이 였잖아요. 네. 재밌게 자막을 내는데, 그게 보면 이제 역대 최고급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최고라는 말을 줄이고 역대급이란 말을 통해서 그냥 역대 최고급의 준말이에요. 네. 예능 프로에 나오니까 결국 저 말은 자기가 분명히 이제 어제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의 교시가 지금 내려졌고, 그 테두리 내에서 분명히 자기가 이제 유엔 총회장으로 출근을 하면 많은 인터뷰가 올 것인데, 거기에 어떤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다 이 어떤 테두리를 정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본국과도 선전선동과도 교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한다고 한 것이 자기 스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했는데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 말인즉슨 평소에 많이 쓴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 저 외교관이 외무상인데 우리로서는 장관 아닙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고,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도 지금 역대급이라는 말 처음 듣는다고 하셨는데, 저 사람은 많이 쓴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야말로 역대급 실수를 했다 지금. 그래서 돌아가면 하태경 의원의 말처럼 굉장한 문책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외국에 나오면은 우리 국내 뉴스를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계속 드릴게요. 자, 역대급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한다는 겁니까? 일단 역대급이라고 하는 것은 위력이 그동안의 자기네들이 1차부터 6차까지 했던 그 핵실험의 6번 핵실험보다 더 크다. 역대 최고급의 위력이다. 이 말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4차 핵실험부터 북한은 수소폭탄이라고 했어요. 그럼 4차, 5차, 6차 다 수소폭탄인데, 역대급이니까 6차 핵실험의 우리 추산 50킬로톤, 일본 추산 160킬로톤, 또 그 미국 추산 250킬로톤보다 더 큰 위력을 태평양상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결국 미사일에 실어보내서 자기네들이 비행기에 실어서 태평양에다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 한반도 주변을 벗어날 수 있는 비행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미국처럼 또는 뭐 영국처럼 태평양에 자기네들의 그 식민지 같은 통치할 수 있는 그 어떤 섬이 많이 있다면 그 섬으로 가져가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키니 환초에다가 만약에 그 미사일을 쏘았다. 그래서 비키니 환초의 그 지상에서 수소폭탄이 터지면 이거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늘에서 터뜨리게 만들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인근에 엄청나게 많은 전자기 펄스 공격 효과, 즉 EMP 공격 효과가 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기권을 통상 이제 한 80에서 100km 정도를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이 방사능 낙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면 대기권 밖에서 터뜨려야 됩니다. 대기권 밖에서 터뜨리면 한 150에서 200km 상공에서 이걸 이제 터뜨리면 결국 거의 북태평양 전체 한 400에서 500km짜리를 만약에 터뜨린다고 하면 거의 북태평양의 한 반 정도는 이 EMP 영향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하와이까지 만약에 이 EMP 공격효과가 뻗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따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항로 비행기도 많이 다닐 테고 선박도 많이 지나다닐 텐데 그 선박 비행기 다 전자기기가 마비되면은 선박이야 침몰하지 않겠지만 비행기는 바로 추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역대급 수소폭탄의 공중폭발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로 인해서 물리적 피해가 조금이라도 주변국에 미친다면 이것은 국제사회가 또는 미국이 주도가 된 국제사회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제가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지금까지 이 핵실험을 보통 지하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상에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도발 행위고 국제조약의 위반 아닌가요? 지금 북한이 어떤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국제 제재의 위반 사항입니다. 그 지금 저희가 그 역대급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 수소탄 지상 시험이라는 그 리용호 외무상의 준비된 발언이 좀 집중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지상 시험이라는 말은 아마 준비된 말일 겁니다. 지상 시험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마 좀 더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실험을 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증명해야 될 기술의 발달 정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탄두가 대기권 안으로 안전하게 진입하는지, 그 다음에 기폭장치가 그 대기권 안으로 진입할 때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지. 왜냐하면 기폭장치가 없으면 핵탄두가 실려 있다고 해도 폭파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번 리용호 외무상이 말한 것처럼 수소탄을 태평양 상에서 지상 실험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기술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을 북한이 확보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정말로 태평양 상공에서 이런 실험을 감행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가 받을 충격은 한 번 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죠. 외무상은 이른바 역대급 수소폭탄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도 김정은이 할 수 있는 도발 또 뭐가 있을까요? 본인도 불바다를 불을 맛보게 해주겠다 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밥 먹고 연구하는 게 맨날 도발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북한이 했는 도발은 수없이 많죠. 우선 지난번에 지도상에 보여주고 안 한 게 북극성 3형 SLBM 발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화성 13형도 보여줬는데 안 했고 또 화성 12형을 정말 검증된 거니까 할 수도 있고 화성 14형 또 ICBM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태평양상에 이렇게 수소탄 실험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실상은 우리가 관심 안 가지고 있을 때 만만한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서해오도 지난번에 점령하는 훈련했는데 서해오도 같은 데다 해버리면은 유엔 결의 위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할지 서해오도를 공격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서해오도 인근에다 연평도 같은 거를 포격도발 지난번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왜? 자기 핵무기 있다 이거죠. 자신 있다 이거죠. 자랑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또 일시적으로 점령했다 빠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럼 우리 인천이도 위협도 받거든요. 우도 같은 섬에는 민간인도 없기 때문에 방어도 약하고 그런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관망하는 마치 제가 좀 염려되는 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우리는 아니고 김정은이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싸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자세들 같은데 저는 이걸 위험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불똥이 우리한테 튈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방어태세를 어떻게 갖추고 피해를 줄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서 국방부가 나서서 좀 설명을 하다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역대급 불안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역대급 일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북한이 도발이 있다면은
미국의 군사 옵션, 지금 계속 미국의 군사 옵션에 대해서 미국 당국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군사 옵션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선제 타격을 하겠죠. 선제 타격을 하는데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 어떤 그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서울이 1994년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울 불바다가 안 되는 상황에서의 작전을 뭔가 구상을 할 텐데 또 그렇게 해야만 미국이 또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불바다를 지킬 수 있는 그 수단 자체를 제거를 하고 다른 작전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하는 것이 제가 미국이라면 일단 그 심리전을 통해서 북한 군 내부를 아주 혼란을 시켜놓고 그리고는 이제 강력한 전자전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이 수도권 북쪽에 있는 적의 레이더 기지,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을 사실은 뭐 몇 시간이면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수도권 북쪽에 있는 한 200개 정도의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 안에 북한의 장사정포, 우리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가 있는데 그거 뭐 몇 시간이면 가능하죠. 그 동굴의 위치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돼 있죠. 네.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핵 제거를 하든지 참수작전에 들어가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참수작전이냐 또는 핵시설 제거냐 장사정포 타격이냐 하는데 저는 가장 최우선이 장사정포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 나머지 작전들이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장사정포를 우리가 공격한 순간 또 후방에 있는 뭐 스커드 미사일을 날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네. 요즘에는 이제 장사정포가 그 갱도진지 구에 있는데 저 후사면에 가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데 아예 그냥 장사정포 동굴 자체를 그냥 무너버리니까 그리고 어떤 그 시나리오에 하면 B2 스텔스 한 10대, F-22 24대나 뭐 F-35 4개 편대 16대 정도 와서 한 번에 그냥 GBU 벙커 포스트 57 뭐 20발하고 30일 한 160발만 하면은 북한의 중요 표적은 뭐 바로 가고 그다음에 뭐 항모 강습단 정도 이렇게 하나, 두, 세 개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지스 구축艦순양함과 핵항모에서 나오는 토마호크 미사일 뭐 수백 발 거의 수천 발이면은 동시에 거의 뭐 그냥 이격력도 없이 사실 제가 신 대표님 좋은 말씀 계산해 보니까 미국이 맘만 먹고 해로 들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어마어마한 예산과 수천조 이런 게 들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저것도 이렇게 한 번씩 전개하는데 돈이 엄청 드는데 우리가 막 그냥 오라 그러니까 이게 저것도 좀 사실은 우리도 부담도 하고 우리도 또 한 가지 저거 하려면 전제 조건이 제가 있는 게 사드 1개 포대를 수도권 북방을 방어할 수도 하나를 해놔야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방어 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피해가 안 가게 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그냥 일격력에 의해서 무너뜨려야죠. 네, 뭐 미국이 군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또 김정은은 계속 불바다를 보여주겠다 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오늘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을 오는 10월부터 수출을 제한하겠다. 또 북한의 섬유 제품 수입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의원님, 북한에 대한 이제 제재가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의미가 있고 북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저게? 지금 중국이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제재 정책에 동참하는 것은 중국이 느끼기에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제재를 통한 압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제재에 보다 더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비핵화로 돌아가기에는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소탄 지상 실험이 가능할 정도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사실 그 이후에는 비핵화라는 것이 굉장히 장기적인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제재와 압박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한이 그러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이전에 어떻게든 북한을 비핵화로 소위 말하는 롤백을 시켜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만약에 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미국이 판단하게 된다면 북한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이전에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중국으로서는 사실 그러한 상황이 더 본인들 자국에게는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게 어느 정도 압박의 강도를 높여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조금 롤백하는 그런 태도로 바뀌기를 바라는 정책적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략 자산 배치,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획득하는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요. 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현재 보도된 대로라면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한반도에 어떤 전략 자산들이 배치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우리 언론들이 이 부분을 보도를 할 때 아주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제 대부분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F-35를 우리가 구매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F-35는 미국이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물품이지 우리가 사고 싶을 때 미국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2013년도 한번 보십시오. F-35를 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마치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식으로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F-35 사주면서 엄청나게 사실 갑질을 해도 되는 물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빼고 지금 제가 이참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참에 정말 우리가 샀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거는 FA-18 그라울러라고 하는 전자전 공격기예요. 네. 이게 이제 호주에는 팔았는데 우리에게는 안 팔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고 싶었는데 안 팔았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는 없습니다. FA-18 그라울러. 지금 여기 있는 거는 F-35B는 우리는 뭐 어차피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F-35A를 우리는 살 텐데 그건 미국이 팔고 싶어 안 달라는 것이고 나머지 세 개는 미국이 파는 물품이 아니에요. 네. 또 생산도 안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단종된 거고. 그러면은 FA-18 그라울러 같은 경우는 전자전 공격기입니다. 즉 상대의 레이더나 통신을 마비시켜버리면서 들어가서 통신기지나 레이더 기지를 폭격을 해버리거든요. 정말 이 개전 초에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 전자전 공격기가 있으면은 이 북한의 휴전선 근처에 있는 레이더 기지 우리끼리 얼마든지 제밍을 하고 들어가서 폭격해서 없애버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저는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 핵 추진 잠수함. 우리 많은 우리나라의 핵 물리학자들은 우리 스스로 원자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잠수함의 가장 핵심적인 성능은 소음입니다. 소음이 얼마나 억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잠수함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잠수함, 핵 잠수함 많아요. 그런데 중국 잠수함 별명이 바닷속의 경운기예요. 그만큼 시끄럽단 말입니다. 아무도 겁 안 내죠. 그러나 미국 잠수함은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디젤 잠수함보다 더 조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원자로는 우리가 만든다 하더라도 그 소음 억제 기술을 미국에게 받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한 차게 2조 원 들여서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들어가면 경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중국이나 일본 또는 북한 잠수함의 그냥 아주 매력적인 타겟이 될 수 있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게 잠수함 소음 억제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받아온다면 저는 이참에 아주 우리 국력이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핵 잠수함. 네. 이제 그런데 만들 수는 그런 고급적인 실력은 그런 뭐 기술은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최소한 3,000톤급 이상이면은 핵추진 잠수함 그 미니 원자로에서 할 수 있거든요. 4,500톤급 되면 제일 좋긴 좋지만 북한은 현재 뭐 2,200톤 가지고도 SLBM 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수심 한 50m 이상으로 더 100m까지 들어야 안정하게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걸 발사할 수 있고 오랫동안 자망할 수 있고 아까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3,000톤급을 한 3척 정도 최소한 그 설계 변경을 해서 농축 우라늄을 20%까지 하면 되는데 우라늄 원료를 가져오게 허용을 받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법을 자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걸로 고쳐주면은 핵 추진 잠수함은 아마 5 내리 6년 안에 저희가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북한이 SLBM을 계속 완성하면은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고는 막을 수가 없고 동해나 서해 어디에서 평양이나 원산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걔들도 불안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무기 중에서 글로벌 호크라든지 우리 눈이 너무 없어요. 그다음에 무인기 그레이 이글 같은 거 그런 거는 이번 기회에 좀 뒤로 왔으면 좋겠고요. 전략 자산은 F-22를 전에도 오산이나 군산에 배치한 적이 있는데 안 되면 오산이나 군산 아니면은 가데나 비행장이라도 그리고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
그 샤이엔 같은 거 오하이였고 그거는 뭐 필요하면 그 대북으로 같은 특수팀도 태울 수 있거든요. 또 전술핵무기도 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와서 좀 주변에 어느 바닷속에 있다 그러면은 함부로 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면은 그걸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그 억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본 언론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북 뭐 인도 지원 800만 달러에 대해서 화를 냈다. 이런 보도를 해서 청와대는 부인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 언론이 자꾸 왜곡 보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과 지금 우리나라가 이 대북 문제 해결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고 그러한 과정에서 뭐 과장된 그리고 조금은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이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일본 언론의 이런 왜곡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일본 언론에 뭐 항의도 하고 뭐 해야겠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일 간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미일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일본의 이런 상업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미일 공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물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 통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자국 언론에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한반도 문제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뭐 할 얘기 더 있어요? 네,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미국이 그 군사작전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을 제거하면 우리가 전쟁 나냐고 너무 두려워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북한 핵을 걷잡을 수도 막 100개, 200개 되면은 그때는 미국도 어쩌지 못하는 단계에 오면 지금 단계에 안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전쟁 나와도 뭐 우리 암덩어리가 이제 손가락 하나 잘려도 그걸 제거해야 오래 살지 지금 이거 우리 국민의 좀 결기를 보여줘야지 너무 우리가 전쟁 두려워하면 그걸 김정은이가 오히려 악용하면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세 분과의 대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